시비어 AS 환자가 디스니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왔는데 인투베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인투베이션을 할까요? 그리고 그 인투베이션을 할 때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닥신의 기계 환기 오늘 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5주차로 계획하고 있고 오늘 주제까지는 조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벤틸레이터를 운영하는데 되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들, 입문자들이 관심 있는 건 뭐 벤틸레이터의 모드라든지 뭐 세팅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 텐데 뭐 호흡의 생리, 아나토미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까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봤는데 뭐 제2수용체라고 주글러 풀모너리 캐필러리 리셉터 뭐 이런 단어들도 나오는데 저도 내과 전공의 생활 3년 하고 전임의 하면서 ICU 2년 더 보고 했어도 사실 이런 거 거의 몰랐거든요. 그래서 실제 임상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들은 아닌데 마치 어떤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앞단원에 있는 재미없는 그런 내용들 그래도 어디 가서 들은 적은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아주 간략하게 그냥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은 너무 깊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제가 있었던 케이스들을 좀 얘기하면서 진행할 테니까 그냥 얘기를 듣듯이 한번 쭉 들으면서 지나가면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음 챕터로 그냥 넘어가서 쭉 진도를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호흡곤란이란 숨쉬기 힘들다고 느끼는 상태. 호흡곤란을 느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무너질 때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호흡의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이 있고 그 증가되는 상황에 대해서 공급도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소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수요가 증가돼도 공급이 따라갈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숨차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고요. 혹은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는데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따라는 가고 있는데 그 상태가 되게 힘든 상태면 비유하자면 ABGA는 괜찮은데 사실 RR이 되게 높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레스피레이터리 머슬이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수요와 공급을 아직은 맞춰주고 있지만 이것도 되게 디스니아, 호흡 곤란을 느끼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듣고 정리하자면 호흡 곤란이라는 걸 단순히 EMR 차트에서 ABGA를 갖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ABGA는 정상이지만 환자분은 호흡 곤란을 느낄 수 있어요. 당직 시간에 숨차다는 노티가 와서 ABGA를 해봤는데 PO2도 괜찮고 뭐 PCO2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괜찮네. 그냥 산소 좀 높여놓고 자버리면은 뭐 그렇게 해도 당장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지만 ABGA가 어느 정도 괜찮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당직 시간에 밤 동안에 뭐 어레스트 나거나 이럴 수도 있죠. 뭐 일반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호흡수가 되는데 저는 환자의 호흡 곤란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respiratory rate, RR을 되게 중요시 보는데 뭐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지만 가장 객관적이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비티가 높은 이제 바이탈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ABGA는 괜찮은데 RR이 30이다. 이 정상이 아닌 거죠. ABGA는 괜찮은데 뭐 페이셜 마스크 풀이다. 혹은 하이플로우의 FiO2가 0.7이다. 0.8이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ABGA PCO2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하이플로우의 플로우가 풀이다. 하이플로우의 플로우가 높으면 데드 스페이스를 다 워시아웃 해주기 때문에 PCO2가 ABGA상 정상인 것 같아도 사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꽤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흡곤란 디스니아를 호소하는 환자분이 있으면 저는 일반 병동에서 ABGA 쓰는 거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꼭 환자분의 상태를 가서 보는 버릇을 특히 초기 상태에는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주치이고 그 환자의 상태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환자면은 가서 꼭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보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리고 환자의 의식 상태가 명료하다면 가서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환자분 숨 차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환자분이 안 찬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이건 안 찬 건가요? 숨이 찬 건가요? 숨이 찬 거죠. 환자분 숨 차세요? 여쭤봤는데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안 찬대? 뭐 갑자기 밤에 지랄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환자분도 어리둥절하고 왜 자꾸 귀찮게 깨우냐. 나 숨 하나도 안 찬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수면시의 세츄레이션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되게 만성적인 상태고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케이스가 있는데 하이플로우가 거의 풀이었고 기관사건에서 결국 중환자실 내려갔던 분인데 제가 환자분한테 숨 차세요라고 여쭤봤더니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안 찹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있어요. 물론 숨은 되게 차겠지만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강경하게 굉장히 강한 멘탈을 갖고 계신 분이셨는데 이게 뭐 숨 쉬는 게 멘탈 갖고 될 일은 아니니까 이렇게 숨 차다고 느끼는 게 또 객관적인 수치 외에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환자분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수치가 사실 다 괜찮아요. ABGA도 괜찮고 뭐 호흡수 RR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밤에 주무시기 전에 환자분이 막 너무 불안해하면서 막 숨차다고 계속 병동에 호소를 하고 당직의한테 노티가 온다. 어떤 상황일까요? 실제로 뭐 렁 디지즈가 있기는 있는 환자라서 이런 호소를 하는 게 이제 말도 안 되는 호소는 아니다.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할 때 ABGA가 괜찮고 뭐 RR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 그렇게 불일치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뭐 COPD나 에즈마 같이 에어웨이 디지즈가 있어서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있다 이런 상황으로 쳐볼게요. 이 사람이 밤에 자려고 할 때 좀 불안감을 느끼는데 계속 숨차다고 호소를 하는데 ABGA를 해봤더니 ABGA 괜찮아. PO2도 괜찮고 PCO2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에어웨이 디지즈가 있는 사람이긴 해. 그러니까 숨 쉬는 게 곤란하다고 하는 게 완전 거짓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닥신이 RR을 보라 그랬지. 그래서 레스피레이터리 레이트를 가서 봤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호흡수가 한 RR 20회 정도 되는데 뭐 20회면 조금은 증가돼 있는 정도지만 뭐 당장 그렇게 아주 타키미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괜찮은데 계속 숨차다고 막 불안감을 호소한다. 이게 어떤 원인일까요? 뭐 심리적인 원인 아지테이션도 있겠지만 에어웨이 디지즈에 의해서 그러니까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있고 그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있으면 우리 레스피레이터리 머스트를 조금 더 세게 쓰겠죠. 그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야 충분한 벤틸레이션 양을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흡근이 더 힘을 많이 써서 같은 벤틸레이션을 만들어는 내지만 호흡근의 요구량이 증가되어 있어서 호흡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숨쉬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죠. 이게 RR이 증가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ABGA도 괜찮고 RR도 그리 증가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사실 객관적인 수치가 다 괜찮은데 겉에서 보이는 게 계속 숨차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밤에 깨운다. 사실 숨이 찰 수도 있기는 한 겁니다. 그 정도의 상태는 막 이렇게 무너질 상태는 아니니까 뭐 밤에 그냥 산소를 좀 달아놓는다든지 그냥 버발 세데이션하고 당직이가 밤에 잠들어도 뭐 큰일이 생기진 않겠지만 뭐 그런 상태도 이제 호흡 곤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무너진 상태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충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그리고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객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환자분한테 가서 숨을 어떻게 쉬는지 그 모양을 한번 보고 문진을 해서 의식 상태가 명료하다면 문진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제 기도에 협착이 있거나 뭐 대표적으로 에즈마나 COPD 같은 거, 뭐 하페일리어 같은 것 때문에 폐부종이 있으면 알베올라에 물이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벤틸레이션이 들어와도 실제로 이펙티브한 벤틸레이션이 안 되는 상황들, 뭐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기도 협착이 있으면은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커지니까 호흡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딱딱한 폐, 뭐 예를 들어서 포스트 ARDS 상태라든지 뭐 ILD 환자, IPF 이런 사람들은 렁이 되게 파이브로틱하게 체인지가 와 있고 컴플라이언스도 떨어지고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부풀기 어려운 폐 이럴 때 호흡근의 운동량이 증가돼서 되게 피곤하게 느낀다. 그러니까 호흡도 근력 운동이잖아요. 호흡도 근력 운동인데 우리처럼 렁이 되게 드라이하고 에어웨이의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없고 렁 이디마가 없는 상태에서는 렁이 되게 드라이하고 가볍고 이펙티브 벤틸레이션도 잘 돼서 RR이 높지 않고 레스팅 상태에서는 호흡근이 일을 하는 게 우리가 뭔가 일이라고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게 힘들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상황은 RR이 높아져 있고 RR이 예를 들어서 30이다. 그러면 이런 상태는 말하자면 우리 조깅하고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RR이 40이다. 그럼 거의
전력 질주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미니 벤틸레이션을 막 20m 만들고 있다. 이런 호흡은 젊은 사람이면 좀 더 버티겠지만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카케식한 빼들이 든 요양병원에서 전원 오신 이런 분들은 이런 RR20회, RR30회 혹은 미니 벤틸레이션 10m 이상 이런 상황을 버티기가 힘들죠. 똑같은 미니 벤틸레이션이더라도 렁에 이디마가 있으면 이펙티브한 벤틸레이션이 훨씬 떨어지고 렁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같은 미니 벤틸레이션을 만들려고 해도 워크 오브 브리드가 훨씬 증가되고 오래 버틸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의 수요는 호흡하라는 신체로부터의 요구인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 뭐냐? 운동하는 상황입니다. 운동을 하면 이제 티슈에서 산소 소비량이 증가되고 티슈에서 어떤 ATP 쓰고 산소 쓰고 하면서 이제 CO2를 생산하는 것도 늘어납니다. 산소 소비의 결과 이산화탄소 생산량이 증가되고 이거를 다시 딜리버리해서 알베올러로 와서 워시아웃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서론을 하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기계 환기 메카닉스라는 표현이 좀 생겨요. 사실 저도 이런 용어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산소나 CO2 외에도 호흡 수요를 증가시키는 다른 요인이 있다. 그걸 이제 기계 환기 메카닉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도 협착, 에어웨이 디지즈가 있는 거, COPD나 에즈마 생각하시면 되고 공기의 통과가 어려워져서 이제 저항이 증가됐다. 그래서 같은 근력으로 들이쉬면 똑같은 벤틸레이션 양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고 호흡근을 이제 더 강하게, 더 힘을 써서 더 자주 스킵니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쓰지 않던 호흡근까지 여러 근육을 쓰면서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호흡을 하게 됩니다. 에어웨이 디지즈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우리의 어떤 중추신경에다가 요구량이 증가되는 거를 신호를 전달한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화학적인 센싱에 의한 산소, CO2 분압 이외에도 호흡하라는 요구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호흡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제 산소 소비량이 있고 이산화탄소 생산량이 있다. 요건 어떤 화학적 수용기에서 이제 센싱을 해서 알게 되고 폐흉부의 환기 메카닉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그러니까 렁의 컴플라이언스, 에어웨이 레지스턴스, 그 다음에 호흡근의 실질적인 움직임. 그래서 이런 거를 총 관할하는 게 연수에서 관할한다. 그래서 호흡 중추 신경 흥분의 강도, 그러니까 머슬을 얼마나 세게 쓸 건지, 그리고 RR 빈도를 어떻게 높일 건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수요를 결정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에어웨이가 좁잖아요. 에어웨이가 좁아서 플로어가 들어가는데 이제 레지스턴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렁을 네거티브 프레셔를 줘서 펼쳐야 되는데 머슬이 더 많은 힘을 쓰게 되고 종전과 같은 힘을 썼을 때는 벤틸레이션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연수에서 신호를 보내서 보다 더 힘을 줘서 머슬을 활용하게끔 하고 안 써둔 근육도 쓰게 하고 이런 게 이제 호흡의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거를 이제 기계 환기 메카닉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의 공급인데요. 호흡의 공급은 실제 호흡 운동을 하고 이제 환기량을 달성하는 걸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연수 쪽에서 뭔가 호흡의 수요가 증가됐다는 걸 인지를 했다. 그러면은 막 신경 전도 신호를 보내서 호흡근의 운동을 활성화시키겠죠. 그래서 벤틸레이션 양이 늘어나면 이제 그 요구량을 달성하는 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신경학적으로 정말 흥분 요구량이 증가되는 거랑 실제 호흡근이 정말 수축을 잘 하느냐 또 좀 다른 변수고 호흡근이 실제로 수축을 잘 하더라도 그만큼의 벤틸레이션이 달성이 되느냐 또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이제 설명드릴 건데 제가 은연중에 조금씩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들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자극이 근육에 도착을 해도 근이 수축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근이 수축을 해도 근력이 약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뉴럴로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화학적인 약물을 써서 그럴 수도 있죠. 머슬 블로커 같은 거, 베큐로니움이나 로큐리니움 같은 약제를 쓰고 있으면 신경 자극 물질은 계속 분비가 되지만 머슬이 이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블로커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보통 이제 신경과 환자들인데 길랑바레라든지 어떤 호흡근에 관련된 그 말초신경 질환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호흡 중추 연수에서 신경 자극이 계속 활성화되더라도
전달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축을 하더라도 근력이 약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요양병원에 있는 배드리든이라서 되게 제네럴 위크니스가 심한 사람들, 그래서 그냥 레스팅 상태의 호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이 됐는데, 이제 뭐 신부전이 진행하면서 렁 이디마가 생기고 렁이 되게 무거워지고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호흡 요구량이 증가될 때, 혹은 뭐 septic shock일 때, 혹은 뭐 뉴모니아가 생겨서 보다 높은 벤틸레이션 요구량이 필요할 때, 이런 상황에는 이제 근력이 대응이 안 되니까 수축을 하긴 하는데 근력이 좀 약한 상황들, 그 다음에 강하게 수축을 해도 폐가 잘 부풀지 않는 상황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렁 이데마나 혹은 뭐 IPF, ILD, 포스트 ALDS 세이처스, 뭐 파이브로틱한 체인지가 온 이런 상황들, 그래서 필요한 환기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거나 환기량을 겨우 만드는데 과도한 근육 운동을 하고 있다.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까지 쓰면서 겨우겨우 그 환기량을 맞추고 있다. 이런 상태는 이제 우리가 호흡 곤란으로 느끼는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 요거를 이제 치료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수요를 경감시키는 치료를 해야 되고 공급을 또 증가시키고 동시에 이제 수요도 줄이고 공급을 늘리려는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septic shock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됐다. 그러면 septic shock을 치료를 해서 그 수요를 떨어뜨려야겠죠. 샥 상태에서는 벤틸레이션 요구량이 증가되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요구량이 증가되어 있을 때 이제 공급도 따라가야 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기관삽관을 해서 기계환기를 하면서 이제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eptic shock의 경우는 궁극적으로 이제 안티를 쓰면서 수요를 줄이고 공급도 늘리면서 그 샥의 상황을 좀 버텨나가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이때 예를 하나 들고 싶은 게 있는데, 시비어 AS 환자가 디스니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왔는데 인투베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인투베이션을 할까요? 그리고 그 인투베이션을 할 때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걸까요? 이런 걸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시비어 AS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고, 대동맥 판막 협착증인 사람도 뭐 레스팅 시에도 있을 수 있고 올솜니아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증상은 없더라도 운동 시 DOE, 디스니아 온 엑설션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디스니아를 느낄까요? 렁의 디지즈가 전혀 없더라도, 그러니까 렁의 파렌키말이 되게 괜찮고 에어웨이 디지즈도 없고 렁 자체의 벤틸레이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에올틱 밸브 스테노시스가 너무 심해서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져 있고,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제 그래서 O2의 티슈 딜리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디스니아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서 사실 시비어 AS 환자를 인투베이션을 굳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맞나요? 인투베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 핍을 준다든지, 뭐 FiO2를 높인다든지, 혹은 뭐 워크 서포트라든지, 뭐 CO2를 좀 워시아웃 해준다든지의 목적일 수 있는데, 사실 시비어 AS 환자는 뭐 디스니아를 느끼긴 하지만 그게 렁의 벤틸레이션 문제도 아니고 뭐 렁의 파렌키말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지 그 알베올라 이후에 이제 블러드의 이제 딜리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일종의 카디아제닉 샥에 가까운 상태고, 이게 뭐 메카니컬 MCS 같은 걸로 서포트를 해야지 이게 뭐 인투베이션 갖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응급실에 시비어 AS 환자가 왔는데 막 숨이 차요. 그럼 이런 사람들 이제 숨 차면 불안해집니다. 죽을 것 같잖아요. 아지테이션이 생겨요. 그래서 바이탈을 보면 타키카디아가 있고 아라를 보면 타킵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응급실에서 급한 대로 이제 산소를 좀 달아놓고 하는데, 사실 산소 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비어 AS에서 2차적으로 하페일리어가 진행하고 그 하페일리어에서 렁이 좀 컨제스천 돼가지고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산소 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디스니아를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AS에 의한 카디악 아웃풋의 감소이기 때문에 어떤 뭐 호흡기와 관련된 문제는 1차적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의 이제 티슈 요구량을 시비어 AS라서 카디악 아웃풋이 굉장히 감소된 상태를 겨우 만족하고 있는데, 아지테이션이 증가되고 심퍼세틱 톤이 증가되면서 타키카디아가 유발되고 타키미아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되게 근육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타키미아를 한다면
굉장히 근육을 많이 쓰는 게 됩니다. 호흡근을 굉장히 빠르게 많이 쓰는 거잖아요. 힘들게. 호흡근도 근육이고 산소의 요구량이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CBO AS에서 겨우 그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지테이션이 조금만 나빠지면 막 심퍼스틱 톤이 증가되면서 겨우 맞추고 있는 그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타키프니아를 하면 되게 이 데드 스페이스 벤틸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RR, 호흡수만 타키프니아가 높아지면 그냥 호흡 4강에서 왔다 갔다만 하지 실제 티슈 벤틸레이션은 또 떨어지고 이게 또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심퍼스틱 톤을 증가시키고 하다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숨차다고 환자가 와서 뭐 소생구역이 있긴 있는데 막 넘어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진하고 뭐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아이고 이거 왜 이러지? 아이고 이거 왜 이러지? 아이고 왜 이래 하다가 이제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레스트 나고 이러는 거죠. 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환자의 심퍼세틱 톤, 그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아지테이션 이런 거의 관리도 중요해서 이렇게 수요 공급이 되게 마지널한 상황에서는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을 좀 막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CBO AS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인투베이션하고 ICU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기계 환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이 환자한테 치료에서 본질이. 근데 이런 사람한테 아주 젠틀하게 세데이션을 시켜서 젠틀하게 세데이션을 충분히 시키고 환자분이 충분히 주무실 때 인투베이션을 아주 부드럽게 하고 그 상태로 이제 ICU로 옮긴 다음에 뭐 응급으로 밸브 오피를 한다든지 뭐 응급 타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방법이겠죠. 근데 인투베이션 할 때도 막 숨차 넘어갈 것 같은데 막 에토메디 주고 믿어준데 환자가 충분히 이제 세데이션이 안 됐는데 막 무리하게 뒤로 올솜니아도 있는데 눕힌 다음에 막 쑤시하면서 인투베이션을 무리하게 한다. 환자도 막 아둥바둥 되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요구량도 막 갑자기 빠르게 증가되고 그러다 이제 어레스트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은 이제 버벌 세데이션을 하면서 굉장히 세데이션 드럭을 좀 충분히 부드럽게 주면서 환자분이 완전히 주무시면 뭐 호흡 드라이브 자체가 떨어지진 않고 일시적으로 세츄레이션이 좀 떨어진다고 바로 뭐 어레스트 나고 이러진 않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수요의 증가가 갑자기 되지 않게끔 완전히 세팅을 한 다음에 부드럽게 인투베이션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내용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호흡의 수요의 증가가 호흡 중추의 신경 자극을 시킨다. 그래서 호흡의 빈도가 증가된다. 원인은 이제 저산소증,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높아졌을 때, 하이퍼캡니아, 그 다음에 뭐 애시도시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기계 환기 메카닉스, 렁의 어떤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졌거나 뭐 에어웨이 디지즈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단순히 심리적으로도 되게 흥분했을 때.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종합해서 호흡근을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호흡근이 움직이는 게 증가되는 것조차도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뭐 뉴모니아 환자인데 FiO2 요구량이 뭐 95% 거의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막 피입도 되게 높게 주고 있고 피크 프레셔도 높고 FiO2도 되게 높은데 뭐 이 상태에서 호전 가능성이 없으면 이제 임종의 결과로 가겠지만 이제 좀 리버서블한 코우즈가 있어서 조금만 버티면 요 상황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벤틸레이터 위닝이 좀 될 것 같다. 그러면 FiO2가 95% 거의 100% 간다. 이러면 당직에게 어떤 식으로 또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되게 공급을 최대한으로 맥스로 주고 있는데 겨우 맞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충분히 딥세데이션은 물론 되어 있겠지만 벤트 요구량이 높으니까 머슬 블로커까지 써가지고 스스로 머슬을 아예 못 쓰게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호흡근을 조금이라도 쓰는 게 결국 어떤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오투 디맨드를. 그러니까 머슬 블로커로 완전히 그냥 풀 캡처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워크 서포트를 100% 벤틸레이션 워크 서포트로 해서 이 사람 자체의 어떤 최선 호흡 드라이브에 의한 산소 요구량을 그냥 아예 최소한으로 줄여버리는 이런 세팅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나요? 뭐 사실 그 정도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데 ICU에서는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까지도 환자의 모탈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요 내용에서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그래서 호흡근이 수축하지 않거나 수축력이 약한 상황, 어떤 뉴롤로지가 있거나 제너럴 위크니스가 있는 상황, 뭐 폐 자체는 정상이더라도 기계 환기량이 좀 부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근 전도도 잘 되고 그 레스피레이터리 머슬도 괜찮은데 폐 자체가 잘 부풀지 않는 경우, 뭐 컴플라이언스가 문제가 있거나 뭐 에어웨이 디지즈가 있을 때 기계 환기를 통해서 그 워크 오브 브리드를 좀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의 수요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ABJ를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PO2가 감소되어 있다. 그럼 어떤 서포트가 필요할 거고, PCO2가 상승되어 있다. 그럼 벤틸레이션에 대한 서포트를 좀 해줘야 될 거고, 뭐 어떤 이유에서 메타볼릭한 애시도시스가 진행되어 있다. 그러면 어쨌든 ICU 상황에서는 뭐 레스피레이터리 컴펀세이션을 조금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에 따라서 호흡근, 뭐 횡격막이나 주로 늑관근, 보통 이런 걸 쓰게 되는데 호흡에 대한 공급이 이제 증가되게 된다. 이제 굉장히 그 디스미아가 심한 상황에서는 평소에 안 쓰던 근육들을 쓰게 된다. 중요한 건 RR, 호흡수가 증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함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타키카디아가 있거나 킵니아가 있는 경우는, RR이 높은 경우는 뭔가 이상한 겁니다. 게다가 증상까지 호소한다? 이거는 뭔가 확실한 좀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타킵니아도 있고 키카디아도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렁이 되게 드라이해. 환자는 좀 호흡 곤란이 있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렁도 괜찮고 뭐 그냥 환자분 퍼포먼스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뭐 RR이 좀 높고 뭐 디스니아를 호소하지만 뭐 ABJ는 지금 당장 괜찮은 것 같은데 크게 나쁘진 않은데, 그러다 이제 새벽에 갑자기 어레스트가 났다. 알고 봤더니 뭐 풀모너리 엠볼리즘이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인은 킵니아거나 타키카디아, 이런 상황은 항상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된다. 사실 저도 이 하나하나가 뭔지는 이제 뭐 보조근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가서 보면 경험을 쌓다 보면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을 쓰면서 좀 이상하게 호흡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가서 환자분이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를 좀 눈으로 보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은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무리 없이 따라가면 이제 숨차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뭐 COPD 환자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숨이 차다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면서 산소 소비가 증가되고 CO2가 생기는데, 호흡 운동이 이제 증가되는데 에어웨이에 뭐 레지턴스가 있어서 머슬의 워크량이 증가되고, 그 워크 증가를 뭐 ABJ 값을 맞추더라도 숨차다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의 센서인데, 뭐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생리적이고 해부학적인 내용들이라서 뭐 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교양이라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ABJ에서 기준치 뭐 이런 거를 처음에 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폐하는 이제 7.4, 혹은 뭐 permissive hypercapnia를 하면 7.2까지 맞추는 경우가 있고, PO2는 뭐 90에서 100 정도라고 하는데 PO2가 한 80 정도만 돼도 거의 세츄레이션은 충분히 맞춰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PCO2는 우리가 노멀 레인지를 40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PCO2의 노멀 레인지를, 이게 아주 아카데믹한 건 아닌데 그냥 오프라인으로 말씀드리면은 노멀인 PCO2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PCO2의 노멀 레인지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대충은 이 정도로 맞춰주긴 하지만 이제 되게 크로닉하게 에어웨이 디지즈가 있는 사람은 PCO2를 되게 높게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벤트 위닝할 때 PCO2를 40을 맞춰놓고 위닝하면 오히려 이제 못 버틸 수 있거든요. 이런 정상치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맞춰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수치가 정상치더라도 실제로는 어떤 세팅이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PO2가 괜찮고 PCO2가 괜찮지만 지금 FiO2 몇으로 공급하고 있고, 어떤 산소 공급 장치를 쓰고 있고, 요구량이 어느 정도 되고, 벤틸레이션 서포트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정상이다 아니다가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 요구량이 증가되는 거를 알기 위해서 화학적인 수용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분압, 그 다음에 산소 분압, 폐하, 뭐 이런 게 이제 어떤 요구량의 지표인데, 이런 거에 센싱 수용체가 어딨냐, 뭐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일단 O2, 그 다음에 폐하, 이런 거의 센싱은 에올틱 아치, 그 다음에 카로티드 사이너스에 있다. 이산화탄소 분압의 센서는 이제 뭐 연수 쪽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연수에서 센싱한다. 그 다음에 산소 분압이랑 폐하는 카로티드 사이너스랑 에올틱 아치 쪽에 그 센싱이 있다. 실질적으로 벤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뭐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재미없는 내용이고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내용들인데 이제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찾아보게 됐고 일단은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저도 공부를 하고 알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상황일 때 이런 것까지 생각했더라면 벤트 세팅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거든요. 일단은 좀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제2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화학적인 수용체 외에 그러니까 PCO2, 폐화, 이산화탄소 분압 외에도 어떤 호흡의 요구량에 대한 어떤 입력이 있는데 기계적인 수용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2수용체라고 적스타풀모너리 캐필러리 리셉터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너무 자세하게 알지는 맙시다. 이게 이제 렁의 간질, 캐필러리 쪽에 있는데 폐포벽이 두께가 증가되면 제2수용체가 활성화되고 결국 RR, 호흡수가 증가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부종인 상황, 그럴 때도 폐포벽 두께가 증가되는 상황이고 제2수용체, 적스타풀모너리 캐필러리 리셉터가 활성화돼서 호흡수가 증가가 된다. 호흡수를 증가시키는 어떤 다른 기계 수용체가 제2수용체라는 게 있다. 이게 뭐 캐필러리 근처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트 세팅에서 이제 핍을 증가시키면은 렁을 좀 익스펜션 시켜 놓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이펙티브 벤틸레이션을 증가시켜서 벤틸레이션에 참여하는 알베올라들을 더 열어놓기 때문에 오트 공급이 더 좋아지고 그런 효과가 사실 주겠지만 핍에 의해서 세포 벽 두께가 감소되고 제2수용체에 대한 자극이 감소돼서 전 생리적인 호흡 요구량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실제로 잘 될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벤트 세팅을 잘 해놨고 ABJ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트리거가 너무 많이 걸린다. 이 정도는 아닌데 지금 벤트도 세팅이 괜찮고 세츄레이션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트리거가 너무 많이 걸려갖고 오히려 자꾸 파이팅만 생기고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세데이티브 드럭을 쓰거나 뭐 머슬 캡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이제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제2수용체의 어떤 기계적인 수용기 반응 때문에 트리거가 되는 요인도 있다라고 본다면 핍을 조금 높이는 방법으로 적스타풀모너리 캐필러리 리셉터의 반응을 조금 떨어뜨리자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근데 실제로 뭐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신전수용기, 기도평활근에 있는 어떤 신전수용기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폐가 부풀면서 기도벽도 당겨지고 이 익스펜션을 이제 센싱을 해서 인스피레이션이 흡기가 호기로 바뀌는 어떤 리플렉스가 있는데 그 리플렉스를 헤링 브루어 리플렉스, 이제 흡기되는 게 기도평활근의 신전 수용기의 익스펜션을 이제 느껴서 리플렉스가 생기는, 호기로 전환되는 뭐 이런 게 있다.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뭐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흡기가 호기로 바뀌는 것도 기도평활근에 있는 어떤 기계적인 수용체의 리플렉스가 관여를.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제2수용체는 이제 폐실질에 있었던 거고 신전수용기는 기도평활근에 있었던 거고 호흡근에도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계적인 수용기가 있는데 늑간극이나 이제 횡격막 이런 데 금방추라는 게 있고 여기서 뭔가를 이제 센싱을 해가지고 이제 척수 레벨에서 리플렉스로 호흡근의 수축을 조절한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과도한 이완이 되잖아요. 호흡근이 이완을 하면서 렁을 익스펜션 하는데 다이어프램이 이완되면서 렁 캐비티를 넓히게 되는데 이런 반응이 굉장히 세면 어떤 기계적인 수용체가 있어서 척수 레벨의 리플렉스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보다 본격적인 벤틸레이터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한 내용은 보통 호흡 생리, 그 다음에 뭐 이런 아나토미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재미없다고 느끼셨을 수 있는데 이후에는 훨씬 더 재밌는 얘기들이 있고 이런 교양적인 내용도 알기는 알아야 돼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 추후에 조금 더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고 해도 오늘 내용들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빠져 있어서 뒤에 내용을 공부하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그런 게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